중세 봉건 왕국, 독일 이야기.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사망하고 루이 경건왕이 즉위했지만 이내 사망합니다. 그러자 루이 경건왕의 아들 3명이 프랑크 왕국을 나눠 갔죠. 서프랑크를 까를로스 2세, 별칭 대머리왕 찰스가 가졌고 중프랑크, 로타르 1세가 가졌으며 로타르 왕국이라고 합니다. 동프랑크는 까를로스 3세가 즉위했다가 루드비 4세, 루이 독일왕이 지배하죠. 이 조약을 베르댕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후 중프랑크의 로타르 1세가 사망하면서 870년에 메르센 조약이 체결됩니다. 갈리아 지방을 분할하여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영토로 재편성하고 이탈리아 중부 북부 지역을 루이 2세가 가지며 이탈리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3국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서프랑크는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은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로 나아갔죠.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먼저 독일 지역의 특징을 알고 갑시다. 많은 지역이 로마 문화권 밖에 위치해 있어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제도를 늦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세 봉건제라든지 영주제가 시행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죠. 따라서 일반 귀족이라든지 자유농민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에서 유행하던 봉건제에는 자유농이 아니라 농노가 많았다라는 걸 알면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어쨌든 독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루이 독일왕 이후 왕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에 따라 지역 부족장을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 세력들이 성장하죠. 이 공은 독립적 지위를 요구하고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교회 보호권을 획득하여 점차 작은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공들이 세운 나라, 공국이라고 하죠. 이 공국들은 대토지와 군대를 소유하여 각자 권력,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확실하게 보호해줄 더 큰 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지역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왕을 뽑으라고 이 공국들에게 요구를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자르족, 헝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자르족이 독일 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국들은 통일 군주, 왕이 필요함을 더 절실히 느꼈고 이에 따라 프랑켄 지방의 콜라드를 독일 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콜라드 1세가 독일 왕으로 즉위하고 프랑켄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후 콜라드 1세가 죽자 다음 왕으로 작센 지방의 하일리 1세를 선출합니다. 이로써 작센 왕조가 시작되었죠. 이때 여러 공국들이 하일리 1세를 독일 통일 군주로 인정하고 하일리 1세는 공국들의 자치권을 허용하면서 독일 지역은 여러 공국들이 지방에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지방 분권 체제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일리 1세 다음으로 오토 1세가 즉위합니다. 오토 1세는 지방 제후들, 공국들을 공격해서 프랑켄 지방을 점령해 나갔고 왕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오토 1세는 교회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교회와 연합을 하였죠. 마침 교회도 강력한 왕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토 1세와 손을 잡게 됩니다. 오토 1세는 왕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세속 제후인 피리스텐 계층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리스텐 계층들이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사법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피리스텐들은 왕에게, 오토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토 1세는 독일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왕의 영향력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부르근드 왕국을 보호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롬바르디아 지방을 점령하여 북이탈리아 지역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리고 955년 레히필트 전투를 벌여 마자르족의 침략을 방어해내죠. 이후에 슬라브족도 침입해 오는데 이것도 방어해내면서 독일 왕으로서의 권력, 영향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갑니다. 국가의 위기를 이겨냈다. 그러면 점점 제후들의, 공국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오토 1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또한 커져가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토 1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령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962년에 교황령을 장악한 다음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식을 받게 됩니다. 오토 1세는 이때 교황을 보호해 주겠다. 로마 교회를 보호하겠다 선언을 하죠. 이로써 오토 1세는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새롭게 만들어진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로마 공화정에서 넘어간 로마 제국, 그것을 계승하되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로써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가진 동시에 독일 왕의 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일 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황제 대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제 대관식을 한 독일 왕은 황제의 명칭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황제 대관식을 하지 않은 독일 왕은 황제로 불리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구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황제 대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제가 된 오토 1세는 이탈리아 정책을 펼치겠다 선언합니다. 이 이탈리아 정책이란 이탈리아 지역을 독일이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탈리아 문제를 개입하겠다 선언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앞서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건 교황의 인정 때문입니다. 또한 오토 1세도 교황을 지지하겠다, 보호하겠다 선언했잖아요. 이것을 오토 1세가 깬 겁니다. 내가 이탈리아 문제를 개입할 것이고 또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을 내가 마음대로 지목하겠다, 선출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말은 교황권이 약해지고 황제권이 강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황은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나의 권력을 보호해 주기만을 바랬을 것인데 오히려 황제가 된 오토 1세가 간섭을 하고 교황권을 약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자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대립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토 1세 이후 시간이 흘러 하일리 2세가 즉위합니다. 지금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교황이 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황제권이 강했고 하일리 2세도 황제가 됩니다. 하일리 2세는 작센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후계자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프랑켄 지방의 콜라드 2세가 독일 왕으로 선출됩니다. 작센 왕조가 끝나고 잘리어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잘리어라는 말은요. 프랑켄 지방에 정착해 살고 있는 민족이 잘리어 프랑크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칭을 따왔습니다. 콜라드 2세는 왕으로 즉위한 다음 부르군드 왕국을 병합하여 영역을 넓혔습니다. 또한 미니스테리 알렌 계층을 육성하여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죠. 미니스테리 알렌이란 친황제파 신하들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냐? 왕이 담당하는 영토 내 농민들 그리고 군사, 행정 훈련을 받은 농민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니스테리 알렌은 독일의 왕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대신하고 강화시켜주는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드 2세 다음으로 즉위한 하일리 3세는 성체를 축조합니다. 성과 요새를 성체라고 해요. 이 성체에 미니스테리 알렌 계층에게 방어 임무를 부여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 황제, 독일 왕의 권력이 미치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으로 하일리 3세는
친교황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교황 레오 9세와 연합하여 교황 중심의 교회 개혁 운동을 지지하기로 하죠. 이에 따라 황제는 교황의 지위를 보장하기로 하고 로마 교황은 이런 황제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죠. 그리고 개혁 운동에 의해 로마 교회가 종교회의를 열어서 추기경들이 이때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때 교황 선출 시에는 귀족이라든지 왕 세력이 간섭하지 않게 해달라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의 권력은 막강해집니다. 교회가 황제를 지지하겠다 했고, 피리스텐이라는 친황제 귀족 세력이 등장하고, 미니스테리 알렌이라는 친황제 농민 세력,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은 농민 출신의 사람들도 점점 그 세력을, 그 권력을 크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당시 상황은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굉장히 크게 확장된 상황이었습니다. 확대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은, 그리고 독일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각 지역에 있는 공국 세력들을 공격해 1046년에 독일 지역 전체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황제의 권력은 정말 높아지게 되었고, 점점 교황권에 다시 한번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은 계속해서 교회 개혁을 통해 교황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교황 알렉산더 2세 때 했던 개혁을 이어받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교회 간섭이라든지 주교, 수도원장에 대한 임명 간섭 등을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황제 하일리 4세가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교황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 1075년 교황 훈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훈령에 의하면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위에 있으니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황제 하일리 4세는 본격적으로 교황과 대립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황제파 주교를 후원하겠다 선언하고 독일 내 주교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교황은 우리 세속 권력, 황제권에 대한 찬탈자다라고 규정하면서 교황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일리 4세를 파문 및 폐위한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교황이 황제 대관식을 열어야 하일리 4세가 황제에 오를 수 있다. 그 말은 교황이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일리 4세를요. 이렇게 되니까 하일리 4세는 황제가 아닌 독일 왕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로써 교황과 하일리 4세는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독일 내 제후들이 하일리 4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황제가 하일리 4세가 교황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 제후들은 당신을 황제든 독일 왕으로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하일리 4세는 이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그러하자 독일 내 제후들이 교황에게가 새 황제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요청을 받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6년에 아우크스부르크 국회를 열어 새 황제를 선출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니 하일리 4세는 우선 교황과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77년 카노사 성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기 위해 하일리 4세가 이동합니다. 카노사 성에 도착했지만 교황은 만나주지 않았고 성 밖에서 3일 동안 교황에게 용서를 비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3일이 지나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은 하일리 4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교황권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하일리 4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뒤 독일로 돌아간 하일리 4세는 독일 내에 있는 교황파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황제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킨 다음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노르만 지역으로 도망갔지만 그 지역에서 이후 사망하면서 교황 자리는 빈자리가 됩니다. 이 빈자리에 하일리 4세가 자신을 따르는 우르반 2세를 앉히게 되었고, 우르반 2세는 하일리 4세의 황제 대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일리 4세는 다시 한번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황제권이 교황권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자 이후 교황이 된 우르반 2세는 교황과 황제의 대립 관계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나면서 여전히 황제권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황제인 하일리 5세가 즉위하고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을 맺으면서 황제와 교황 사이의 관계가 조금은 완화됩니다. 황제가 교황 임명 행위를 포기하면서 교황은 황제의 서임식 참여를 승인함과 동시에 황제가 성직자에게 봉토, 즉 성직자가 봉건제에 의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교황이 양보하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교황과 황제는 사이가 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일리 5세를 기준으로 잘리어 왕조가 끝나고요. 새로운 왕으로서 작센 지방의 로타르 3세가 즉위를 합니다. 이로써 작센 왕조가 시작되죠. 로타르 3세 다음으로 콘라드 3세가 즉위합니다. 콘라드 3세는 교황 에우제니오 3세의 요청으로 2차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이때 프랑스 루이 7세도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이 프랑스와 독일군은 서로 통합하지 않고 나아갔고 소아시아 전투, 팔레스타인 전투, 다마스커스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결국 2차 십자군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독일 지역은 황제 계승권 다툼이 발생합니다. 두 가문이 황제 계승권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요. 호헨슈타우펜 가문과 벨펜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북이탈리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황제파 기벨린 당과 교황파 구엘프 당이 다투기도 했죠. 어쨌든 호헨슈타우펜 가문과 벨펜 가문의 대립을 중심으로 황제 계승권 다툼이 일어난 그 결과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승리하면서 호헨슈타우펜 프리드리 1세가 즉위합니다. 호헨슈타우펜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드리 1세의 별명은요.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히입니다. 붉은 수염을 가졌다고 해서요. 프리드리 1세는 벨펜 가문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도 싸우게 되면 권력이 약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독일 전반에 봉건제를 적용해서 황제에게 복종한다면 대제후들의 영토를 그대로 둘 것이고 자유와 자치권을 인정하겠다 했죠. 이렇게 독일을 다시 한번 통합시켜 나갔고요. 부르근드 왕국을 흡수합니다. 이때 사용한 정책은 결혼 정책으로 결혼을 통해서 부르근드 왕국을 독일 지역으로 흡수를 하죠. 그런 다음 프리드리 1세는 이탈리아 관련된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북부, 중부, 남부로 정책을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북부 정책으로 롬바르디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롬바르디아의 기존 체제는요. 교회, 주교가, 성직자가 대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왕이나 지도자가 없이 해당 지역의 주교, 성직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코민 운동이 발생합니다. 도시의 귀족과 상인들이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주교의 통치를 반대하면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 프리드리 1세가 군대를 파견하고 도시들을 공격해 나갑니다. 그러자 도시 공동체 자치 세력들이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죠. 그 전투가 1162년의 레냐노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 결과 독일군이 패배하고 롬바르디아 도시동맹이 승리하면서 이 두 세력 간 화해 협약이 체결됩니다.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포기하기로 하죠. 하지만 여전히 중부와 남부 정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부 정책으로 토스카나와 스플레토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 남부 정책으로는 결혼 정책을 사용하여 시칠리아 왕국과 연결을 했죠. 오른쪽 아래에 두 개의 박스가 시칠리아 왕국입니다. 시칠리아 왕국은 두 개로 존재됩니다.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러면 시칠리아 섬이 어떤 섬인지 좀 알고 갑시다. 시칠리아 섬,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문화 설명할 때 들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이 시칠리아 섬에 폴리스를 설치합니다. 그런 와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전쟁의 무대가 바로 이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던 포에니 전쟁의 무대가 되었죠. 이후 9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두 지역에는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 지역의 세력 상황은 북쪽의 롬바르디아, 중부 지역의 비잔티움 제국, 남부 지역의 이슬람 세계가 자리 잡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이슬람 세력이 약해져 갔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복귀 중이던 노르반 기사들이 이 지역에 도착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노르만 기사 세력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그런 다음 배를 건너 시칠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르만 기사 세력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황에게 들렸고 로마 교황은 즉각 이탈리아 남부를 되찾았다라면서 노르만 기사들에게 업적을 인정하겠노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노르만 기사 세력 중에 로버트 기스카드를 공적으로 봉하면서 이 지역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지역에서 세력을 넓힌 노르만 세력은 군대를 이끌고 이번엔 시칠리아 섬을 공격했고 1091년에 점령을 합니다. 이때 군대를 이끌었던 건 로버트 공작의 동생인 로저 키스카드였고요. 이 로저 키스카드가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자 그의 아들인 로저 2세가 시칠리아 백작에 봉해지면서 노르만 세력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이 지역은 시칠리아 왕국이 되었고요. 시칠리아 왕국은 두 개로 나뉘어서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역의 두 개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드리 1세는요. 3차 십자군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영토 대립으로 인해서 출발을 연기하자 프리드리 1세는 먼저 출발해버립니다. 프리드리 1세와 독일 기사단 그리고 십자군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던 중에 소아시아의 사레흐 강이라고 있는데요. 이 강에서 프리드리 1세가 물에 빠지게 되면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독일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프리드리 1세 다음으로 즉위된 왕이 하일리 6세입니다. 하일리 6세가 즉위하자 얼마 안가 시칠리아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일리 6세의 아내였던 콘스탄스의 왕위 상속권이 발동이 됩니다. 콘스탄스는 시칠리아 왕국의 공주이자 독일 하일리 6세 아내, 즉 시칠리아 왕이 따로 계승할 후계자가 없다면 이 콘스탄스가 이 시칠리아 왕위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발동된 것이죠. 콘스탄스는 이미 독일 하일리 6세와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콘스탄스가 쓰는 왕관이 곧 하일리 6세가 쓰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하일리 6세는 황제이자 독일 왕이자 시칠리아 왕이 된 것입니다. 하일리 6세 이후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 2세가 왕으로 즉위했어야 했지만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벨펜 가문인 오토 4세가 영국 리처드 1세의 후원을 받아 독일 왕이 됩니다. 프리드리 2세를 밀어낸 것이죠. 이러면서 벨펜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러자 당연히 독일 내부의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자연스럽게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황제, 왕을 계속하는 게 맞는데 반대편 가문인 벨펜 가문이 왕위를 가로챈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즉위합니다. 이노센트 3세가 즉위할 쯤에는 교황권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데 당시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가장 정점, 가장 높은 곳은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황의 힘은, 교회의 힘은 점점 강해져 갔죠. 얼마나 강력했냐? 유럽 정치를 간섭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의 오토 4세는 교황에게 시칠리아를 교황에게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키진 않았죠. 그러자 이노센트 3세가 분노하여 벨펜 가문의 오토 4세를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파문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래 황제가 되었어야 할, 왕이 되었어야 할 호헨슈타우펜의 프리드리 2세를 지지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프리드리 2세는 교황의 지지를 얻어 오토 4세를 밀어내고 왕과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교황의 지지를 받아 즉위했지만 왜 교회에 비협조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프리드리 2세의 출신이 시칠리아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슬람 세력에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정복한 다음에 해당 지역을 자신들의 문화로 채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칠리아에 상당히 이슬람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 어머니가 콘스탄스였습니다. 즉 시칠리아 왕국의 공주이자 아버지 하일리 6세의 아내였죠. 시칠리아의 이슬람 문화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란 프리드리 2세는 당연히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크리스트교에 대한 신앙심도 교황과 주교에 대한 존경심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이었죠. 그럼에도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과 여러 관계를 맺긴 했었습니다. 그 중에 6차 십자군 결성이 있는데요. 먼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게 프리드리 2세는 십자군을 결성하겠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함으로써 프리드리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즉위할 수 있었죠. 대관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교황에게 십자군 결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교황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교황은 화가 나 황제 파문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프리드리 2세는 6차 십자군을 결성하였고 군대를 이끌고 아크레로 이동합니다. 이 아크레에서 이슬람 살라딘과 협상을 하였고 10년간 휴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10년간 휴전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신자들은 성지 예루살렘에 방문하거나 정착할 수 있다. 이걸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진 못했지만 크리스트교인이 성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끔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성공한 6차 십자군은 1229년에 해산이 됩니다. 6차 십자군 전쟁으로 약속까지 지킨 프리드리 2세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과 로마 교황령을 공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황 세력을 격파해버리죠. 그런 다음 멜피 헌장을 발표합니다. 멜피 헌장의 내용, 시칠리아,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통합해 집권적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왕권을 절대적으로 강하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봉건귀족, 도시 자치권을 줄이겠다, 약화시키겠다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도 왕의 권력이 미치도록 지방 행정관을 임명하고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멜피 헌장으로 점차 유럽은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 절대 왕정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황제, 왕의 권력이 강력해지자 롬바르디아 도시 동맹은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연합하여 황제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1245년 교황 이노센트 4세는 프리드리 2세를 파문하겠다 다시 한번 선언했고 이것에 황제가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원래 낮았던 프리드리 2세는 이것을 큰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드리 2세의 두 번째 아들인 콜라드 4세가 독일 왕으로 선출됩니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황제와 왕의 위치로 공존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러다가 황제 프리드리 2세가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는 콜라드 4세만 있게 되지만 콜라드 4세 이후로 후계자가 없어서 그대로 호헨슈타우펜 왕조는 종료되었죠. 그런 이후 독일은 혼란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대공위 시기라고 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즉 황제 대관식이 열리지 않았던 시기예요. 이 혼란기를 틈타 영국과 프랑스 세력이 독일 왕위에 독일 지역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왕위를 영국과 프랑스를 지지하는 자에 번갈아 즉위를 시켰고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간섭하지? 독일 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컸고 황제라는 칭호는 왕보다 높은 존재, 굉장히 그 권력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서 황제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간섭을 했던 것입니다. 왕권이 강해지지 않게 간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1273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를 황제로 선출하면서 루돌프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합스부르크 왕조가 시작되죠. 합스부르크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지역이 아니라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 루돌프는요.
친교황적인 성향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교황의 도움을 받아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랬단 얘기는 황제권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 집권도 안 된다. 황제권이 강해야 중앙 집권도 강하니까요. 황제는 교황령 요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황령, 교황이 가진 땅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만 황제인 거지 그 권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루돌프가 죽자 여러 가문에서 황제가 나왔고 한 가문이 황제를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건 그 권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계속 가문이 바뀌어 가면 그 지지 세력도 그 기반 세력도 계속 바뀌게 될 테니까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이 시기가 계속 길어지자 점차 독일은 지방 분권화, 지방의 여러 세력들이 커져가면서 통일되지 않은 그 권력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독일 왕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칙서에 의한 칠선 제후가 왕을 선출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기서 칠선 제후란 7명의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제후를 의미하는데요. 마인츠 대주교, 트리에르 트리어 대주교, 쾰른 대주교, 작센 공작, 팔츠 백작, 브란덴부르크 백작, 보헤미아 체코 왕, 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 7명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황제를 그리고 독일 왕을 선출했죠. 투표의 마지막 순서는 당시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마인츠 대주교가 했고요. 여기서 뽑힌 황제는 아헨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7명의 제후에 의해서 뽑힌 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권은 약했고요. 이 7명의 제후에 따라서 황제가 골라지는 거기 때문에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칠선 제후에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칠선 제후의 권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 독일 왕 있지만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지 않고 지방 곳곳에 권력이 나뉘어진 지방 분권화, 지방 봉건 제후 세력들의 성장은 여러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세의 도시들이 도시 동맹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고 그의 대표적으로 자치도시 동맹, 한자 동맹, 기사들의 동맹, 기사 동맹이 결성됩니다. 또한 지방의 봉건 제후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염려하여 신분제 의회가 구성됩니다. 시민, 기사, 성직자들이 모여 제후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회를 구성하고요. 영방 국가가 형성됩니다. 제후국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유력 봉건 제후, 여기서 유력이란 힘이 있는 봉건 제후들이 영방, 독립적인 영토를 단위로 만든 작은 국가라는 게 영방 국가인데요. 그냥 쉽게 독일이라는 울타리 안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만들어진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방 국가는 정말 작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권을 실제로 다 소유하고 있어요. 재판권, 축성권, 성을 짓는 권리, 화폐 주조권, 관세 징수권, 세금을 거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의 국가처럼 활동을 했다. 그리고 신분제 위회 소집권을 소유해서요. 위에 있는 시민, 기사, 성직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국가, 나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 독일 지역은 여러 영방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또 신분을 나누어 계급을 나누어 구분하고 지냈고 그러던 중 룩셈부르크 왕조가 등장했다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후 이 독일 지역은 신성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조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배, 영향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후 독일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